미국에서는 교직을 그만두고 코스트코에서 일하는데 일시적으로 일할 줄 알았는데 지금 회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더 많은 돈 벌고 있으며 이곳에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미국도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하강을 하면서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될까요, 과연? 물론 돈 많이 주고 편한 데가 장땡이긴 하죠. 코스트코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자신의 직업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미국도 이제 애들이 말도 안 듣고 뭔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연례 행사로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좀 난리를 치는데 그 난리를 치는 게 또 굉장히 큰 난리를 치죠. 저는 규칙이 많지 않은 선생님이었어요. 숨을 돌릴 때마다 다른 무언가 추가되는 것 같았습니다. 위원회에 추가되거나 행동 문제가 있는 학생을 보내거나 현장 학습을 계획하고 행정문서 서명하다가 그냥 피곤해가지고 코스트코로 가게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좋았답니다. 일하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가르칠 때는 정말 다른 환경입니다. 코스트가 그리고 돈도 많이 주죠. 교직을 떠나는데 아팠지만 슬픔이 따랐지만 돈 많이 주고 코스트코에서 승진을 시켜주니 금융치료가 되어버렸다네요. 많은 미국의 교사분들이 코스트코에서 금융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글로벌 뉴스가 들려오면서 아마 한국 교사분들도 굳이 교직에만 뭐 목맬 필요는 사실 교직에만 고집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코스트코는 미국의 미국 기업의 미국 뉴스니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거 말고도 그냥 한국의 그냥 일반 기업들도 솔직히 요즘은 다 꿀빠입니다 사실. 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영국 신문에 영국 저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대해 굉장히 또 가혹한데 그린벨트를 폐기해야 된다. 갑자기 또 이코노미스트답지 않은 경제를 장악하고 잘못된 토지를 보호합니다. 식량 배급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BBC에서 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죠. 예전에 그린벨트는 매우 효과적이었는데 영국 도시는 팽창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국토의 9%만 도시이기 때문에 흔히 상상하는 콘크리트 정글은 거의 없습니다. 영국은 이제 대도시가 아니라 소도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상적으로는 영국이 그린벨트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녹지, 공공의 보물 같은 토지는 국립공원이나 자연경관 그리고 특별한 관심으로 이제 도시에 이렇게 알박기식으로 해놓은 그린벨트를 폐지하고 국립공원이나 잘 예산을 투입하자는 건데 그린벨트가 경제의 가장 생산적인 부분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정치인들조차도 그렇게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린벨트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대중의 오해에 도전하여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사람조차 드뭅니다. 이제 그린벨트가 하나의 성역이 됐다는 거죠. 한국도 근데 그렇죠. 그린벨트 논의는 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근데 한국은 또 재개발 이슈와 맞물려서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개발돼 버리면 거기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고급이면 상관없는데 특히나 서울에서 이 그린벨트가 하나의 지금 성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도 솔직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국도 못한다고 하는데 한국이 어렵긴 하겠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중국은 경제혼란의 실제 규모를 감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네요. 중국 경제는 거대한 검은 덩어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고의적인 것도 있고 중국 중앙정부가 원래 지방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기들도 믿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중국 중앙정부도 해외 언론을 더 믿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10년 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경제 성장이 악화되면서 물이 빠지면 이제 누가 수영복 안 입고 수영했는지 다 알 수 있다 하죠. 청년 실업률 보고서에 갑작스러운 사라짐은 헤드라인에 장식했지만 8월부터 이제 청년 실업률 게재 안 해버리는 센스 보여주고 있죠. 중국의 경제의 주요 동력이 흔들리고 있지만 가해가 이 취약한 시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인사이더가 3일 전 뉴스인데 어제 그냥 이제 해주기로 했어요. 가계 경제 소비 중심의 지원책을 발표했죠. 중국 중앙당이 원래 안 하기로 끝까지 안 하기로 했다가 알려지지 않은 사항들은 투명성이 없다는 거죠. 8% 감소할 것으로 모든 게 추정인데 실제로 8%가 아니라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겠죠. 왜냐하면 공식 실업률이 마지막에 21%고 베이징대 교수가 40%라고 하면 실제로는 한 80%라고 믿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여대생들이 갑자기 트럭 운전하고 벽돌 나르고 할 리가 없으니까. 당국은 불안정의 징후를 너무 두려워하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미국 시선에서 그런 것 같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당국에서 이제 정치적 입지가 약하신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중국 중앙당에서. 근데
이 지금 중국 정치 대역 내부에서 이러한 뭐 위기 속에 난세난다고 이거를 기회로 잡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중국 정세가 혼란에 빠지고 있고 거기에 대만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될지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경제가 만약 성장하면은 내년도에 중국이 뭐 미국 대선과 대만 대선을 충분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침몰할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의 1억 달러짜리 1억 달러면 얼마죠? 천억인가요? 천억짜리 슈퍼요트 내부를 한번 살펴보죠. 오, 굉장히 근데 최신식이네요. 2022년 개조하는데 3,200만 달러. 개조하는 데만 한 350억을 쓴 것 같고 개조되었다고 해요. 오, 안 내부가 굉장히 괜찮네요. 개조하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개조가 되었다니 굉장히 호화롭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배를 이렇게 잘 내부로 인테리어하는 것도 신기한데 일단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호화롭긴 하네요.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이게 1,000억 한 1,300억 생각보다는 싼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약간 이렇게 너무 크니까 이거 요트가 아니라 거의 이런 걸 이제 슈퍼요트라는데 여기 무슨 군사 레이더 기지가 달려 있는 게 좀 특징이긴 하는 것 같은데 반체제 이제 선박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누군가 들어가서 찍은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샤워실. 이러한 슈퍼요트를 이제 조사를 받고 있다 하니까 근데 이런 슈퍼요트들이 뭐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더라고요. 세계 재벌들의 취미생활로. 유럽이 더 많은 미국인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사실 미국인의 최근에 뭐 그렇다기보다는 미국의 최근 뭐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또 특히 살기 좋은 프랑스나 살기 좋은 유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돈만 있으면 살기 좋다고 하는데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도시들은 유럽에도 많기 때문에 유럽이 그 부자들을 좀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국가로 모나코, 프랑스령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암스테르담 이거는 이제 옛날에 소설이고 미국 소설에서도 유럽으로 그냥 도망쳐버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렇게 있는데 레지던스가 독일 측에 많이 늘어난 거는 왜냐면 뉴욕 분들이 그 조상들이 독일인 게 많아서 그런 것 같고 실제로 더 부자들만 추리면 프랑스 쪽에 프랑스령으로 되게 많이 갔더라고요. 한국도 참고로 프랑스령이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새로운 미국 구의 거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인이라는 개념이 부분적으로 뒤집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인은 여전히 유럽인보다 부유합니다. 당연히 부유하죠.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귀족과 편견의 땅에서 평등주의자로서 유럽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유럽의 보편적 의료 서비스, 효율적인 대우 중부터 낮은 범죄, 낮은 소득 불평등에 감탄합니다. 유럽인을 부러워하는 미국인,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예전에 미국인이 이게 미국들이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자유 해방자로서 유럽을 해방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유럽이 부러워가지고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유럽의 시스템. 유럽의 시스템을 부러워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문화적 전통, 자신들의 조상들이 유럽인이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아시는 미국인 분이 프랑스 가문이었거든요. 되게 자부심을 가지시더라고. 뭐 귀족 가문이었겠죠. 텍사스 오스틴에서 유명한 그 에어비앤비 숙소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숙소 내부. 리노베이션한 후 2019년부터 임대를 한 뭐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오스틴의 유명한 조개 껍질 모양의 집을 구입해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시는 분의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다. 텍사스 오스틴. 개조한 건데 예약의 60%를 채우고 있는 듯 인기 숙소가 되는데 하루에 400달러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하니까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리노베이션을 통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임대 숙소의 파티를 보호하는 법. 금방 망가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근데 내부가 진짜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기물파손. 근데 생각보다 기물파손은 많이 없다. 에어비앤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딱 알아들어야 될 것 같네요. 카펫 정도 더러워진다. 외관상 보기 좋게 숙소를 임대하는 사람들의 유형. 게스트 정사각형 평면의 숲.
임대 숙소를 홍보하는 방법. 한 달 전에 예약이 마감되는데 저희는 90% 정도 예약이 완료되었는데 이는 이 장소의 독특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근데 이것도 미국에서만 좀 통할 수 있는 게, 미국 분들은 좀 매너가 좀 괜찮기는 해요. 한국처럼 막 박살내거나 가져가지 않고. 인스타그래머블 한 장소. 요즘 인스타그래머블이 MG 돈 쓰는데 특이 교약. 이게 사진 찍을 만한 장소, 사진 찍을 만하죠. 돈 쓰고 가가지고 사진 딱 멋있게, 미지의 장소에서 이렇게 딱 사진이 예쁘게 나올 만한 장소를 꾸민 게 이분의 에어비앤비 사업 성공 비결이었네. 에어비앤비, 한국으로 따지면 펜션업을 영위하는 미국의 에어비앤비 사장님들이 6가지 고충, 간단한 지침을 따르지 않음. 간단한 것도 따르지 않는 게 가장 성가시다 하네요. 예를 들어 매뉴얼 그냥 버린다든지. 두 번째는 사업주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불평하기. 뭐 짜증 날 것 같아요. 숙소에 물품 도난, 생각보다 물품 도난은 3위네요. 하긴 돈보다 짜증나는 게 정신적 데미지죠. 호텔 경험 기대.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나 보여요.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불을 잘못 써서, 그래서 인덕션을 바꿔야겠죠. 전문 불평꾼 되기. 이제 리뷰 테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제일 그 6개로 올라왔는데, 사업주들의 생각보다 간단한 거에 대해서 그 에어비앤비 사장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저는 돈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돈 같은 거는 3위랑 6위로 생각보다 낮네요. 하긴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이런 것들이 성가시게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정신적인 데미지를 주나 보네요. 하루 종일 쉬어요. 은밀하게 AI를 사용하는 직원들의 숨겨진 물건. 챗 GPT가 아니라 치 GPT 인사이더. 이제 치팅 시트, 커닝 페이퍼 하듯이 바로 AI로 저 일하고 있는데 바로 그냥 딴짓 해버리는 거죠. 많은 회사들이 회사에서 AI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챗 GPT와 같은 도구를 몰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빨리 리서치 페이퍼 후딱 작성하고 바로 집에 가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블레이크는 보험회사에서 고객 혜택 상담사로 일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화할 때 올바른 의료 코드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일이 항상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블레이크는 접수 전화에 소요되는 시간 적을수록 자기 시간이 늘어나죠. 기준으로 평가받는데 보통 12분 통화 중 2, 3분은 코드 검색하려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AI 보신 빙챗이 단 몇 초 만에 코드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찾으면 AI를 쓰지 말라 했지만 바로 그냥 핸드폰으로 켜버리는 거죠. AI를 활용하여 직원들 몰래 업무를 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챗 GPT가 출시된 이후 미국 기업의 직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AI 사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바로 그냥 풀 AI 모드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죠. 고용주가 직장에서 AI 도구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했더라도 직원들은 개인 디바이스에서 챗 GPT와 같은 앱을 실행한 다음에 바로 그냥 회사 업무 여기다 그냥 핸드폰에 때려 넣는 거죠. 근데 이게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많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싶어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술을 기업이 외면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보안 때문에 외면하는데 머지않아 현명한 고용주라면 GPT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이 이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느끼면 이 기술을 교육받은 사람이 원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거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업이 우위를 가져가게 됐죠. 그러면 그 기업이 더 많은 매출과 더 많은 경쟁 시장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예측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하고 있네요. 마켓워치에 의해서 이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지금 1조 클럽에 입성한 엔비디아 주식이 또다시 2배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2배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남아주면서 제넬슨 황 이분 엔비디아 CEO분은 좋겠네요. 로젠 블렛의 메모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연초 대비 234% 상승 이외에도 주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25%의 잠재적 상승 여력을 나타냅니다. 125%나 25%더 상승할 거라는 거구나. 235%가 아니라. 지금까지 2배 성장했는데 앞으로 25%는 그냥 성장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2배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25%에서 2배지만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여력이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전문가들이 반복을 하고 있네요.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가 AI 및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반도체 산업을 강타할
모든 주기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든 이제 지표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AI가 이제 신기술 시장을 나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되게 후하게 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가속화된 모멘텀, 성장 동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여전히 최고의 투자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연간 성장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네요. 지금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육 시스템인데 단 하나예요. 그 워싱턴 포스트 사설란에 뭐라 했냐면 시험 점수가 나쁘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점. 자기 자식 멍청하다는 건 절대 이해 못하죠. 사실 그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람들이 멍청하다는 소리는 진짜 듣기 싫어요. 차라리 돈 없다는 소리는 자랑스럽게 말해. 나 돈 없어 하지만 나 멍청이라는 말은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멍청하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부정당한다는 느낌이니까. 결국에는 한국의 또 공교육의 문제가 그 막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고 이 난리치는 게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식이 띨빵하다는 거를 자기 자식이 이제 시험 성적이 나쁘다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 성적이 나쁘면 대부분 이제 시험 성적이 나쁜 거가 그게 진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하는데 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식 수준을 잘 알기도 하고 플러스 좀 모르다 할지라도 시험 성적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유추가 되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미국도 이런 게 심해요. 손 들고 질문하면 선생님 짜증나네 이렇게 하겠죠. 왜냐면 성적 100점 받은 사람은 질문할 게 거의 없겠죠 사실상. 그래가지고 지금 뭐 보시면 급락하는 시험 점수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도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는 교사에 대한 및 학부모 교사회의의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능숙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온다면 어디를 개선해야 될까요?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어쩌겠어. 누굴 변명해? 애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걸.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시험 성적이 나쁜 거는 공부를 안 한 거죠. 근데 그 애가 뭐 사회적으로 실패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공부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게 100만 가지가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성공하기는 또 무서워해가지고 안 해. 그러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밖에 나가서 장사도 하기 싫고 그냥 내 말만 들어줘 이러고 만세 부르는 거예요. 2,000달러짜리 캐시미어 스웨터나 2,000달러. 그렇게 빚도 비싸진 않죠. 스웨터가 몇 천만 원 것도 있어요. 5천원이 없는데 브루넬로, 쿠지넬리가 요란한 럭셔리 트렌드가 약해지면서 이제 상표를 숨기는 건데 서세션 이제 재벌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브루넬로라고 유명하죠. 조용한 럭셔리 운동. 근데 사람들이 이제 로고 플레이라 하죠. 로고가 이따만하게 로고가 크게 안 들어가 있는 거가 더 비싸요. 참고로. 근데 브루넬로랑 또 있죠. 뭐죠 그거? 까먹었네요. 루이비통 그룹에 있는 그 친구. 이런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비싸요. 1,000달러에서 6,000달러 사이에 캐시미어 스웨터로 유명하고 조용한 럭셔리가 패션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브루넬로, 쿠치넬리 비즈니스, 로고 플레이, 조용한. 근데 이제 스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딱 티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양모의 질감이 고급은 딱 티가 나는데 사실 면티 같은 경우에는 로고가 없으면 알아보기 어렵죠. 조용한 럭셔리, 에르메스, 특히 중국 초부유층이 엄청나게 비싼 루이비통 로고가 안 들어갔지만 루이비통보다 한 2배 정도 비싼 의류들을 선호하면서 이러한 선호도가 한국에서 또 지금 유행하고 있죠. 조용한 럭셔리가 유행하면서 로고 없는 고급 의류, 이제 보기만 해도 좀 고급 느낌이 나는 그런 게 유행하고 있다는데 결국에는 근데 로고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긴 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질려요. 디자인이 좀 질린다. 이게 올드하다라는 게 아니라 질리는 디자인이긴 해요. 이런 조용한 럭셔리들. 이제 일본 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한국 문학, 한국의 작가들이 K-팝 스타들이 개척한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분들이 또 일본 젊은 세대에서 한국 문학이 데이트를 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이 아침 드라마식 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좋은 거겠죠. 근데 이게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내에서 가장 싫어했던 그룹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사회 비판적인 그 내용에 대한 문학을
특히나 잘 쓰지 않죠. 내부에서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게다가 이제 또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들이 일본인들은 이슈를 잘 안 끄집어내려고 하는, 조금 평탄하게 가려고 하는 습성이 한국보다는 좀 높죠. 한국도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세대에서 젊은 세대에서 자신의 말을 대신해 주는 듯한 그런 거에 흥미를 느끼나 봐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이다 보면은 또 일본의 정신을 한국이 좀 뭐 리드하는, 뭐 다른 의미에서 리드겠죠. 글로벌 뭐 현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 이제 하다하다 일회용 골판지 드론들도 군사용에 쓰인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일회용이니까 골판지로 할 수 있겠죠. 골판지를 일본이 좋아한다는데, 골판지입니다. 골판지로 판지 드론. 이 시스템은 크로버 정밀 페이로드 전략 시스템 PPDS, 이름은 근사하게 붙었어요. 이제 싸고 가볍고 1시간 만에 조립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데, 생각보다 괜찮기는 해요. 그리고 대충 방수 코팅 한 다음에 뿌리면은 정찰용으로 개발됐지만 공격용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골판지 드론이 앞으로 많아지면서 드론계에 효과 대비 저렴한 드론들이 마구마구 생산될 것이라 예측이 되네요. 이제 샌프란시스코, 미국에서는 이미 AI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인건비 절감해서 고급 승용차를 이제 무인으로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나 봐요. 이제 벤츠나 제규어 같은 것에 인건비 아껴서 로봇을 다는 거죠. 예를 들어 소나타에 사람이 타는 것보다 벤츠에 AI를 붙이면 싼데 사람들이 이걸 더 원하니까요. 그리고 홍보 효과도 있고. 근데 반발이 심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로봇 측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미국 도로에서는 많은 그 희생자가 있었는데, 총기담으로 미국 어린이들을 한 게 당연히 차량 사고죠. 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일부 주민들은 항의의 표시로 차량 후드에 콘을 씌워 안전 시스템을 작동시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 건드리면 멈추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용한 거죠. 누가 있으면은 안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씌워서 못 멈추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항의긴 한데 장난이라고 봐야죠. 하나만 올려도 못 움직이는 이런 건데, 근데 뭐 이런 게 정상적이라 보기는 어렵고, 로봇 택시를 통해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나빠지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택시라는 것이 결국에는 택시 기사의 뭐 생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세계 최대 기업의 가장 큰 실패 제품 33가지 한번 보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도 가끔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때때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실패를 겪더라도 우리 규모에 맞는 적절한 규모로 실험할 것. 버추어 보이부터 구글 글래스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33개의 시도. 근데 이거는 되게 실패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구글 글래스가 아닌가 싶어요. 실패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구글 글래스. 어떤 분, 저도 이거 성공한 줄 알았는데 지금 없어졌다 하더라고. 너무 많이. 포드 에드셀, 소니 베타맥스. 에드셀의 실패, 빌 게이츠가 가장 좋아하는 실패 사례라고 해요. 마케팅의 실패. 에드셀, 차 이름인 줄도 몰랐네요. 수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미국인들이 이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케팅의 실패라고 하네요. 에드셀. But it is. 정말 이름도 제가 봐도 이상하네요. 마케팅의 중요성. 소니 베타맥스, 이게 아마 독자 규격. 소니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베타맥스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경쟁자들은 VHS 길기를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점권을 행사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VHS로 보편화돼서 승리했죠. 뉴 코카콜라는 펩시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펩시 챌린지, 펩시의 급부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펩시와 더 비슷한 맛을 내는 제품. 뉴 코카콜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죠.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클래식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펩시를 따라하다가 이제 그냥 코카콜라의 장점을 되살리기로 한 거죠. 펩시가 이렇게 큰 적이 있었다니 펩시맨이 생각나네요. 펩시 오전, 그러니까 AM 펩시와 크리스탈 펩시. 아침 콜라 마시는 사람을 공략하려 했지만 1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탈 펩시 투명한 콜라로 없앴습니다. 2022년 다시 출시됐다 하네요. 그리고 쿠어스 로키 마운틴 스프링 워터가 있네요. 쿠어스 로키 마운틴 스프링 워터, 맥주,
맥주 마시는 회사에서 탄산수 내지 말라 하네. 애플 뉴턴. 와, 이거 근데 아이패드의 성공작이라고 하지 않나요? PDA 기기로 불리지 않고 아이패드로 돌아왔죠. 뭐 성공적인 실패라고 봐야 되나요? 밥 인터페이스. 안타깝게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뭐 장난감 같은 그건 것 같네요. 버추어보이. 오, 이런 게 있었네요. 버추어보이. VR. VR. 굉장히 많이 팔렸네요, 생각보다. 아치디럭스. 세련된 도시에 세련된 사람. 아치디럭스, 맥도날드, 오르비츠 소다. 시럽 같은 기침 시럽 같은 맛. 와우칩. 코스모폴리탄 요거트. 모바일 ESPN. 이거는 근데 예전에 DMB 시리즈였네요. HDVD. 와, 이거 진짜 많네. HDVD. 어떤 것들 알고 제 아는 것들만 한번 보죠. 구글 라이블리, 주주. 이거 모르고 HP 터치패드. 이것도 준은 이제 알죠. 준은 이제 애플 페이스북 홈? 페이스북 홈 모르겠네요. 룰루레몬 중에 뭐 하나가 그 실패한 것 같고. 당황스럽네요. 구글글래스가 아마 가장 실패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 같은데, 비즈니스 초점을 맞춘. 저게 다시 뭐야? 갤럭시 노트 7. 에어파워. 실제로 이거 근데 이거는 다른 제품으로 돌아왔죠. 호버보드. 이거는 근데 타고 다니시던데. 근데 다른 버전이 된 것 같고. 레이벨 스마트 안경. 메타. 반품률 13%에서 한다. 근데 계속해서 도전하니까 실패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 보니까. 지금 마켓워치, 월스트리트저널의 자매지라고 할 수 있는 마켓워치에서 근데 딸에게 이혼 용돈으로 $5,000를 줬는데 더 주지 않자 딸이 화를 냈습니다. 언제쯤이면 충분할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 가장 큰 그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뭐 대학만 졸업하면 끝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혀 그렇게 했어요. 사람 사는데 비슷하다 했는데 갑자기 부모님들 유리할 때만 미국 사람들이 갑자기 독립적으로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딸한테 이혼 용돈까지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알겠지만 딸이나 뭐 자식 아들 끝까지 하는 거 되게 많아요. 미국도 효자 효녀는 당연히 누구나 좋아하죠. 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그냥 다 키웠다 하잖아요. 16만 6천 달러 이상의 재정적 지원. 계산해보세요. 한 2억 되네. 고등학교 졸업 후에 2억? 딸들에게 기절초풍하는 거죠. 조나단 클레멘츠가 훌륭하게 묘사한 것처럼 인생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저는 2018년에 58세에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10살 어린 아내가 2024년에 제 뒤를 이을 예정입니다. 뭐 아내와의 관계는 괜찮고, 하지만 두 딸이 있었는데 아들에게는 재정적 자립심을 심어주고 싶지만 딸들에게는 그러기 어렵죠. 딸들에게 엄청 퍼주는 거죠. 미국은 또 약간 반대예요. 딸들에게 집을 3만 6천 달러 들여 개조해주고, 또한 대학 등록금 대주고, 슬픈 아빠에게 딸 결혼식 비용 지원해주고, 이혼 비용 지불해주고, 기대감을 만들어줬는데 더 안 준다고 화를 내서 가슴 아픈 미국의 아빠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제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으로 애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애플 아이폰 15가 이제 베젤이 얇아지고 아이폰 14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특히나 라이트닝 커넥터가 드디어 갤럭시와 같은 갤럭시와 충전기가 이제 일치하게 되죠. 이유가 하도 뭐라 했다기보다는 서로 간의 협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신 세대에 대한 휴대폰의 세부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 아이폰 15가 출시됩니다. 아이폰보다 약간 더 비쌀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뭐 크게 비싸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아이폰 499달러 가격표는 감안하면 현재 730달러와 거의 같습니다. 2007년에 오리지널 아이폰이 처음 발매되고 2008년에 한국에는 아이폰 터치가 먼저 발매되고 그 다음에 아이폰 3GS가 나왔죠.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애플이
그렇게 크게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대규모 구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5 때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아이폰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이고 이번 아이폰 15에서 한 번 더 애플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소문이 많이 퍼져나오고 있네요. 완만한 업그레이드가 포함되는데 아이폰 14보다 완만한데 이제 사람들이 이번에 아이폰 15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또 특히나 이제 핸드폰 바꿀 때가 되긴 했거든요. 핸드폰 바꿀 때가 사람들이 왜냐면 12 때 많이 바꾸고 13 때 바꾸신 분들 이제 한 2, 3년 됐으니까 딱 그 체인지 할 시기가 오긴 왔죠. AI 스타트업 붐이 현실에 따른 그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데 결국에 투자금은 제한되어 있고 AI에 대한 비즈니스 솔루션은 너무나 제한된 상황에서 인공지능만으로 수년간의 스타트업 침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투자금을 모으기가 힘들다는 거죠.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몰려든 창업자들과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챗봇 성공, 챗GPT죠.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약간 조금 지금 생각보다 비즈니스 쓸 만큼 똑똑하지 않다. 이러한 것들이 금방 투자자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똑똑하지가 않죠. 비즈니스를 위한 제너레이티브 AI 모델 결국에는 개인적 그림 그리는 거에는 괜찮지만 개인 소장용으로 비즈니스에 쓸 만큼 똑똑하다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그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사람 박스 하나 묻은 게 이건 좀 오박이긴 한데 박스 옮기다가 이제 무너지는 등 사람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면서 이제 사람들은 약간 터미네이터 같은 멋쟁이 모습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죠. 딥마인드 오픈AI가 투자한 알파고도 있었고 알파고 같은 것도 사실은 게임 그러니까 바둑도 게임 중에 하나니까요. 바둑 정도의 접목되는 수준이지 이 소송은 실익도 없고 결국에는 AI 스타트업들이 그리고 또 각종 논란에 휘말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성과를 못 내놓았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사람들이 슬슬 깨닫고 있는 거죠. AI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다라는 걸. 근데 AI를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에 접목한다는 게 돈을 벌 수 있을 건데 AI로 돈을 벌 수 있는 길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멀긴 해 보여요. AI가 아무리 똑똑해진다 하더라도 그걸 돈을 벌게 해올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멀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AI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없애게 될 것이라는 기사를 썼는데 한번 보시죠. AI 혁명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해일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부상은 기발한 영화 냉철 학술 논문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러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대중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도구의 등장은 마치 예정보다 몇 년 앞서 미래가 도래한 것처럼 놀라움을 선사했지만 챗GPT 지금 사실상 조금 맛이 갔죠. 3월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AI로 인해 파괴될 수 있으며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2030년까지 최소 1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느 정도 맞죠? 창조적 파괴, 슌페터.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창조적 파괴의 돌풍, 슌페터. 하지만 AI가 17조 달러에서 26조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그렇게 또 나쁘지만은 않다고 하는데 AI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대량 실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혼란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탠포드 경제학자 에릭 브린열손이 대량 실업은 없지만 대규모 혼란은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지금 입장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되냐. MZ들의 커리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걱정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의대, 치대, 한의대에 몰리는 이유도 걱정이 돼서 프로덕션 그로스 이제 생산성 그래프를 보면은 롱텀 에버리지는 한 2%밖에 안 돼요. 연상 생산성 그 증가율이. 예전에는 많이 올라갔지만 이때 컴퓨터가 도입되었을 때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2010년 이후로 조금 정체되어 있던 게 이제 2020년 AI 등장 이후로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Boosted in Productivity Growth에서 Powerful AI 강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이것이 만약 개발된다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지금 AI 수준으로도 굉장히 프로덕션 그로스 생산성 증가에 매우 도움이 되는데 퍼블릭 스펜딩 온 레이버 마켓 근로시장에 그 재정 보조금을
주는 거죠. 예, 근로장려금 보시면은 북유럽 국가들이 좀 높고 미국은 이제 좀 경기 회복에 접어들면서 좀 낮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교육 프로그램이죠. AI에 적용하려고 재교육 이제 근로자 재교육이라 하는데 그러한 스펜딩이 북유럽 측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근데 미국은 빨리 적어야 이제 빠르게 탁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빨리 적응하는 국가들이 아마 세계를 리더한다고 봤을 때 미국이 아마 가장 유리하겠죠. 자기 자사 제품이니까 AI들이 대부분.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는 한 달에 8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년 5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손실을 모두 메울 정도로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오픈 AI 샘 알트만 챗봇 열풍을 일으킨 챗 GPT의 배후에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오픈 AI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억 달러면 1조네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수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주들에게 알려졌는데 더 인포메이션은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와 같이 오픈 AI가 현재 한 달에 약 8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까지 연매출 10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존 예상을 뒤엎는 것.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매출 상승이 올라왔다는 거죠. 대규모 언어 모델 챗GPT가 불안정하고 논쟁적이지만 수익 창출에 성공하면서 굉장한 성공을 거뒀죠. 지금 챗GPT가 길게 쓰려 이미 한 건당 유료화 버전이 다 나와 있고 길게 쓰려면 또 추가금을 내야 되죠. 회사가 성공의 보상을 완전히 거두는 그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와 맺은 계약 조건에 따라 이 거대 기술 기업인 스타트업에 투자한 130억 달러가 상환될 때까지 오픈 AI 수익을 75%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가져간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일단 협력 관계고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괜히 지금 그 트러블을 만들지 않겠죠. 더 인포메이션은 이전에 알트원이 일반 지능에 대한 강인공지능이요 AGI에 대한 오픈 AI의 야망으로 인해 1,000억 달러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인공지능을 하려면 1,000억 달러를 더 달라 했는데 근데 지금 뭐 빠르게 매출이 한 달에 8천만 달러면은 거의 1,000억씩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니까 사실 뭐 이러한 요구가 크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네요. 아마존 CEO가 이제 원격 근무자 재택 근무를 줄이겠다고 해서 최소 3일은 사무실로 돌아오면 그냥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아마존 직원들이 사무실 복귀 목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시애틀 근데 이제 이게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미국 재택근무가 해자긴 했어요. 미국 재택근무 좀 이상했다. 왜냐면 사람들이 다 떨어져 있어서 좀 이상하긴 했어요. 미국 재택근무가 사무실 복귀를 놓고 직원들과 줄다리기를 하고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닷컴 최고 경영자 앤디 제시는 인내심이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좀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오니까.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그 회사 자체가 그 데이터 그러니까 서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 물류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버를 담당하시는 분과 물류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으면 효율이 당연히 안 나오겠지. 효율이 당연히 안 나오니까 CEO가 짜증이 난 거죠. CEO가 이렇게 근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인사이더는 화요일 제시가 이달 초 아마존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자신의 길 아니면 고속도로 나가라는 거죠. 뭐 말했다 말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5월 1일까지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올해 초 복귀할 것으로 요청했는데 이제 파업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봐주겠다고 한 거죠. 3일은 무조건 와라. 그 시애틀 같은 곳에서 했으니까. 근데 집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꾸역꾸역 집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 때문인지 아니면은 집을 딴 데 구한 건지 모르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미국의 그 가장 널널했던 IT 회사들도 결국 회사는 규율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렸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들려오면서 한국 카드 회사들도 이제 슬슬 준비하고 있죠. 예전부터 말이 나왔었는데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판매자는 연간 5억 5,250만 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소비자라기보다는 이제 카드 회사들이 비자, 마스터, 제휴카드에 대해서 연계 수수료를 부담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뭐 주식시장에 대한 반응은 좋죠. 비자와 마스터카드 주주는 좋은데 많은 판매자 고객의 신용카드를 수락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 인상을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정통한 사람들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본 문서에 따른 수수료 인상은 10월과 4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인상되는 수수료의 대부분은 온라인 구매에 적용됩니다. 온라인이 이제 많으니까요. 연간 5억 5,200만 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된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카드 회사들이 각각 협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른 것 같고, 근데 미국도 수수료 법안이 있어요. 이 법안은 잠재적으로 판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 법안은 각각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직불카드, 뭐 체크카드라 하죠. 비즈니스. 최근 하원과 상원 의원들은 판매자가 대체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비자 및 마스터카드 신용카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있는데 뭐 직불로 결제하시겠습니다인데 뭐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안 쌓이긴 하죠. 지금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비자 마스터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도 슬슬 경제가 회복기에 다시 약간 침체돼 있긴 했죠.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들어선다 하니까 수수료를 올린다 하겠죠. 왜냐하면 수수료에 따른 그 인상폭을 얻으려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써야지 수수료도 많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이제 카드 결제액이 상승할 거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아마존은 할리우드의 최악의 프로그램이지만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아마존의 그 결제 수단이 연결돼 있거든요. 동영상 유료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하지 못한 동영상 유료화. 동영상 클릭할 때마다 돈이 탁탁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 KT가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아마존은 구매력이 훨씬 더 세니까요. 근데 프로그램이 너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아마존 같은 경우. 아마존이 지금 현재 보면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스펜딩은 꽤 써요. 돈은 꽤 쓰는데 사실상 서브스크라이버, 이것도 아마존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가 좀 뻥튀기 되는 게, 아마존은 그 예를 들어 쿠플레이 같은 거, 아마존 비디오가 그거거든요. 비디오가 이제 쿠플레이가 아마존 비디오를 벤치마킹한 건데 쿠플레이가 훨씬 더 지금 한국에서 유명해요. 그리고 이게 더 훨씬 더 잘 됐어요. 생각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존 비디오가 돈 쓰는 거 비해서 지금 좀 굉장히 조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결제 수단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이거 비디오 재생하다가 그 아마존 그 상품에 연결하는 그러한 창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농담으로 흘려들 게 아니라 지금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 신기능 중에 쇼핑 기능이 생겼거든요. 이게 아마존 따라하려고 만든 거긴 해요. 유튜브에서 이제 조만간 AI로 그 간접 광고 틀 때, 그러니까 제 화면이 들어간다면 제 화면에 자동으로 구매 링크가 떠서 그냥 일시불로 이렇게 원스톱으로 결제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갖춰졌어요. 근데 이제 쇼핑몰만 지금 뜨는데 결국 아마존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간접 광고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사버려서 그냥 오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 실제로 사람들 많이 사거든요. 원스톱 클릭.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소셜미디어의 종말을 말했는데, 그룹 채팅 및 메시징 앱으로 이제 다 광고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광고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공유에 패에 부딪히면서 소셜미디어는 소셜성이 떨어졌고 이제 광고만 남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 광고만 남았다. 어디에? 인스타, SNS, 그리고 페북은 이제 실제로 몰락했죠. 근데 페북과 인스타가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가 잘 나가긴 하는데, 22세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사진작가인 타티 브로닝은 그저 밈을 공유하고 강낭콩 요리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할 때마다 그녀의 피드는 완벽하게 피드가 꽉 차는 거죠. 광고로, AI 때문에. 전문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의 조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브로닝은 모든 사람들의 콘텐츠가 그렇게 큐레이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이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많죠. 인스타 우울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울해져버린다. 왜냐면 피드에 갑자기 그냥 황금 롤렉스 떡하니 있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좌절감을 느낀 핵심에는 인스타그램을 휩쓸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었습니다. 진정성 있어는 큐레이션 플랫폼 잘 나가는 걸로 자신의 그 SNS 메인 화면을 다 채워준다는 거거든요. 큐레이션이.
소셜 미디어에서 소셜 미디어로 나간 거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사회적인 소통의 앱에서 지금은 소통이라기보다는 중간에 광고업자가 하나 껴가지고 광고를 이렇게 서로 보여주는 거죠. 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고 예전에 그 의미를 퇴색하고 이제 광고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게 됐고 인스타그램에서 허용되는 콘텐츠에 대한 무언의 사회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정적이거나 실제 현실에 대한 내용보다는 약간 각색된 좋은 기분 그리고 잘 사는 것만 올리니까 사람들이 점점 피로감을 느낀다 이러한 내용으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 대서특필했네요.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초특정적인 커뮤니티에 거꾸로 흥미로운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초집중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작은 그 자신들의 뭐 공유되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에 대한 의사소통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한국으로 따지자면 뭐 댓글창 혹은 또 특정 주제에 대한 댓글창 혹은 이제 미니 갤러리라 하죠. 이런 미니를 중심으로 한 의견 공유가 지금 활발해지고 있다는 게 글로벌 트렌드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제 한국 금감원도 그렇고 미국 금감원도 한국 금감원보다 굉장히 괜찮은데 미국 금감원도 최근에 체면을 굉장히 구겼어요. 2, 3일 전에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관련 판결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싸움 미국 법원이 한마디로 말해서 기싸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공식 판결에서 이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체면을 구겨가지고 지금 싸움 구경이 났어요 미국에서. 근데 한국 금감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금감원도 그러니까 정확히 미국 법원이 미국 금감원에게 한 말은 어디 갔죠? 자의적이고 어디 갔어요? 여기 왼쪽에 있었는데 자의적이고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결정했다. 그러니까 미국 금감원이 자의적으로 변덕스럽게 결정해서 미국 법원의 명령으로 이걸 취소시켰어요. 이게 공식 언어에 들어서 자의적스럽고 변덕스럽게. 이거 뭐 솔직히 한국 금감원도 똑같죠. 금감원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미국 금감원과 미국 법원의 싸움이 재밌는 게 이 미국 금감원의 그 구성원이랑 법원이 내가 볼 때는 미국 금감원 분이 100% 법조계 약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 미국 법원이 기싸움 그만하라고 일단 그냥 공식 언어에다 이거 판결문에다가 이걸 써버렸어요. 자의적으로 변덕스럽게 결정해서 미국 법원이 이거 명령으로 취소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 법원이 미국 금감원보다 위에 있으니까 까불지 말라고 했어요. 실제로 미국 법원이 미국 금감원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 싸움으로 들어가는데 특히나 이게 감독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감독하는 기관들이 그러니까 미국 금감원도 그 자기들 공식 입장문에 투자자 보호라고 했는데 이게 투자자 보호라고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죠. 투자자 보호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자신들이 암호화폐 그 보유자들의 자산 급락시키는 사람들이 뭔 투자자 보호야. 그러니까 미국 법원이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계속 내니까 미국 금감원이 그러니까 미국 법원이 이거 벼르고 있다가 자기들 입장문에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냥 못 박은 거예요. 한국도 똑같죠. 한국 금감원도 맨날 투자 보호라고 하는데 내려갈 때는 나몰라라 내려갈 때는 그 너의 선택 올라갈 때는 우리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는 그 각종 세금 문제도 지금 완전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한국 금감원도 사실 이걸 보고 배워야 된다 생각해요. 이러한 사례를 보고 그러니까 민망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국 금감원은 이제 항소하냐마냐 하는데 아마 하는데 그게 받아질지 안 받아질지는 미국 대법원이 뭐 결정할 일이겠죠. 지금 암호화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ETF가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펀드를 판매하려다가 미국 금감원한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신고당해가지고 정지당했다가 이제 다시 판결로 뒤집었는데 이게 지금 법적 승리. 이게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국의 금감원 분들이 약간 개인적 감정이 섞여가지고 미국 법원이랑 싸우기 시작하면서 이게 싸움 구경이 됐어요. 처음에는 미국 금감원 원장이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받아줬겠죠. 왜냐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그 회사가 처음으로 비트코인
솔직히 비트코인 펀드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비트코인 펀드 당연 이게 무슨 문제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미국 금감원이 이제 솔직히 그 뭐라 그러죠? 그건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지할게 이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급락하죠. 이거 미국 금감원이 보호한다면서 이거를 금지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급락하니까 미국 법원이 이거 지켜보고 있다가 미국 법원이 그거는 도를 지나쳤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지. 미국 금감원이 기분 나쁘니까 법원이랑 싸우기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제 며칠 전이죠 이게? 이게 며칠 전이에요. 한 2, 3일 됐거든요. 2, 3일. 그러니까 미국 법원이 공식적으로 이 판결을 그냥 뒤집어버렸어요. 뒤집어버렸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됐는 게 왜냐면 미국 금감원 분이 뭔가 변호사 출신인가? 뭐 변호사가 잘 안 됐나? 변호사분이랑 뭐 싸웠나? 그러니까 법원 측이랑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막 싸우다가 이게 공식적으로 그 법원이 미국 금감원의 결정을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법원이 근데 뭐라 했냐면 미국 법원이 뭐라고 말했냐? 미국 법원이 금감원보다 위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위에 있다. 우리가 상전이다라고 하니까 미국 금감원이 또 화나 가지고 또 반박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의 감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게 연준도 똑같아요. 연준도 지난 3년간 이 뭐라 해야 되죠? 뭐 보호 그리고 무슨 국민 뭐 자기가 사실 신이 된 듯한 그런 착각에 빠졌겠죠. 왜냐하면 스포트라이트를 줬으니까. 그리고 파월도 지금 제롬 파월도 지금 결국에는 몸을 좀 사렸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같이 행동하는 것들이 금감원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너무나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그 눈밖에 난 거죠.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법원 위인 줄 알고 그 금감원이 또 이번에 싸우다가 그 법 판결을 이렇게 받아버리는 바람에 싸움 구경해가지고 지금 신나신 모습들 보세요. 서로 엄청 싸우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냥 다시 올라갔어요. 뭐 내려간 게 예전에 금감원 신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이게 자기 말 한마디로 오르고 내리는 이거에 취해가지고 미국도 참 문제가 많아요. 최근에 이러한 뭐 개인적인 원한,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닮아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쩔 수는 없지만 특히나 이게 금감원이 블룸버그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 최대적 갠슬러 SEC 미국 금감원장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레이스케일 판결로 방어에 나섰다. 반발. 그러니까 미국의 암호화폐 그 업계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게 SEC가 이제 그 자신의 신념 왜 이렇게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상한 신념을 가져가지고 계속해서 그 자기 혼자 사실 난리를 치고 있고 미국 법원도 이제 좀 그만 좀 그 암호화폐 업계들에게 견제를 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솔직히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무슨 이게 억하심정이 있는 건지. 하여간 이분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가 아무런 이분이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또 문제야. 이게 참 그 제가 생각하는데 미국의 금융권이 예전에는 한국도 비슷했죠. 예전에는 그 법대 출신들이 떨어진 곳이 가는 게 미국 금융권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가 볼 때 젊은 시절 열등감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 통제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더 웃긴 거는 암호화폐 사람들한테 고소당한 것도 아니고 이 미국 금감원이랑 미국 지방법원이랑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은 자기가 똑똑하다는데 미국 금감원 SEC에 관련된 증권거래위원회는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고 하고 있는 거죠. 자존심 싸움 기싸움 하고 있는데 기싸움 때문에 미국 나스닥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ETF 가지고 이번 싸우는데 계속해서 ETF뿐만 아니라 예전에 리플도 있고 온갖 걸로 다 싸우고 있는데 특히 그렇게 또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뭘 충격을 준다는 거지. 난 참 이것도 웃기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SEC가 미국 지방법원 결정에 항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리플의 XRP 토큰 판매에 대한 하급품 그러니까 XRP도 그 미국 금감에 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상승했고 예전에 급락할 때도 이분들이 판결에서 급락했고 오르는 것도 이분 판결 지니까 급상승하고 뭐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자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SEC에 도전할 의욕과 자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적인 도전의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분야에서 SEC의 권한이 무소불위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결국에 다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고객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포함한 비평가들은 SEC가 갬슬러에 의해 도를 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화요일에 그레이스케일 판결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또한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굳이 고객 편을 고객의 판결만 해주면 되는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암호화폐 변호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눈치챈 거죠. SEC가 저게 약간 좀 개인적 감정이 있다. SEC가 갬슬러에 도를 넘었다. 도를 넘은 거죠.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적으로 끝내야 되는데 도를 넘게 되면 또 감정이 섞이면 무조건 끝이 안 좋은데 감정이 섞였다 봐야죠. 하여간 미국 발 암호화폐 논쟁은 좀 계속될 것 같긴 해요. 더 웃긴 거는 SEC 최고 책임자는 사이가 마련 어깨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정당해놨습니다. 더 웃긴 거는 투자자 보호하겠다 해놓고서 자기가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주역이 되고 있어. 근데 이런 걸 즐기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투자자 보호하겠는데 한마디로 급락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이제 신이 된 듯한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가 보죠. 지방법원이 이거를 그냥 언급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게 SEC 아니냐고 막 그런 소문이 돈 게 아니라 지방법원이 이제 SEC 보고 좀 그만하라고 하니까 SEC 그러니까 미국 금감원이 미국 지방법원이랑 치고받고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진짜 봐야겠네요. 인도는 보호주의를 포기해야 됩니다. 높은 관세와 라이선스는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칩니다. 인도가 생각보다 고립되고 있죠.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있고 인도 똑똑한 사람은 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고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투자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또 카스트 제도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요. 이코노미스트가 인도 경제에 대한 많은 전도사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서구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다각화하면서 인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값싼 그러니까 인도는 가성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인도의 엘리트들은 미국으로 다 갔다 이거죠. 인도 관세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오랜 보호무역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1990년대, 2000년대에는 개방을 시작했는데 80%가 넘었습니다. 90년대에는. 하지만 2008년까지 13%까지 낮췄다가 갑자기 2014년부터 우리 좀 살만해지는 순간 정치적 입김으로 인해 올리는 순간 바로 그냥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깨기 위해서 이코노미스트는 관세와 보호주의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라이선스 라지 정부의 허가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엄격한 규제로 인해 시스템 작동 방식을 잘하는 특권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요. 인도 분들이 돈 없으면은 인도 분들 회계사들도 그 세금 업무를 아예 안 한다 하시더라고. 감사 업무를 6개월 한대요. 돈을 안 주면 돈 주면은 3주만 해주고 그러한 지금 뭐 괴담이 많이 이 세상에 퍼진 만큼 괜히 퍼지진 않았겠죠. 인도가 이런 라이선스 특혜에 대한 조금 욕심을 버리고 글로벌 시장에 나오기를 이코노미스트도 바라고 있네요. 미국 2분기 성장률이 기업 지출에 따른 수축으로 이제 2.1% 낮아졌거든요. 국내 소득이 증감에 따라 소비자 지출이 상향 조정되었고 핵심 인플레이션의 주요 지표가 2021년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수정되었습니다. 결과는 2분기 미국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주요 지표는 당초 보고된 것보다 더 완만한 기업 투자가 소비자 지출 증가를 상회함에 따라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워낙 고금리니까 밑으로 지금 다들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악조건을 뚫고 미국이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이어감에 따라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흔하지 않은데 윈윈이 흔하지는 않거든요. 실제 상황에서. 근데 윈윈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은 이제 굳이 무리한 고금리를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지금 조금 자연스럽게 냉각되었다고 봐요. 사람들이 이제 물건 살 거 다 사고 놀 거 다 놀았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8월달 휴가철에 조금 비싼 기름값 정도만 부담하고 큰 재정적 타격 없이 나름 고용시장도 그렇고 연착륙을 했다고 지금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하면 또 다시 빵 오르겠죠.
미국의 이익률 지표는 확대됐고 비금융 기업의 총 부가가치 대비 세후이익이 증가했어요. 13.8%에서 14.3%로 0.5% 증가했는데 이러한 조금씩 증가하는 기업의 이익 개선 또한 또 미국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소비 지출 우상향으로 결국에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긍정적인 미국 경제 전망이 계속해서 잇따라 나옴에 따라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화랑에 접어들었죠. 특히나 그 부동산 시장 미국의 부동산 시장 기대감도 지금 굉장히 높은 추세로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라고 하면 1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우상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대호황이 시작되지 않을까 많은 분석가들이 예상하고 있네요. 워싱턴 포스트 분들은 왜 이렇게 AI 또 집중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가 늘 말했듯이 AI는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데 어디든지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천국은 없죠. 학생을 위한 AI 정책은 다음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근데 이거 보고 AI 대 부정적인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AI가 학생들 놀게 해준다? 근데 사실 학생들이라는 것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그 공부가 일의 연장선이긴 해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유펜 명문대죠. 아이비리그 교육과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미국 대학 교육의 역사의 저자입니다.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봇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용 방법을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AI 정책은 없습니다. 다른 출처를 인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AI를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 저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AI를 사용할지 여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뭐냐면 이게 게으르다고 했죠. 워싱턴 포스트 좋아하시는 교수님들이 자기는 잘났다고 AI 쓰고 대부분 그래요. 애들은 숙제하는데 대학생 애들은 이거 쓰지 말라? 그러면은 그 기술의 혜택이 교수들한테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주장을 이 사설란에 쓰고 있으니 당연히 비판을 받죠. 근데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AI 주장하는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일을 다 논다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보면은 노는 사람 따로 있고 안 노는 사람 따로 있어. 이게 자세히 들어보면은 또 노는 사람은 AI를 잘 다루는 사람, AI 잘 다루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긴 하겠죠. 근데 AI를 누가 가지느냐의 싸움 그걸로 몰아간 다음에 사람들이 인공지능 봇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있어. 그럼 초등학생이 AI 사용해서 선생보다 똑똑해지면 솔직히 배가 안 입고긴 하겠죠. 근데 그게 진짜 AI의 포텐셜 진정한 잠재력이라면 이걸 다 허락해 줘야지. 어쨌든 간에 AI 밑에 다 평등하다면서요. 진짜로 그 엄청난 강인공지능이 발생하면 그러면 AI 밑에 다 평등해야지. AI 밑에 또 누구는 누구보다 더 평등해야 되는 그런 동물농장 같은 사태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 미국에서도 형편없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면서 한국도 이런 그게 많죠.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다고. 평범한 부동산 중개인이 넘쳐나면서 주택 구매자를 망쳐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예전에는 주택 리얼 에스테이트 근로자들이 엘리트들이었어요. 골드만삭스 같이. 근데 이제 사실상 주택 붐이 일어나면서 온갖 사람들이 다 유입됐죠. 사실 이게 자격증의 문제라기보다는 엘리트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서 이제 거래를 하고 싶어하지. 그러니까 예전 것 같지 않죠. 한국도 예전에 부동산 공인중개업이 굉장히 좀 괜찮은 업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풀어버리면서 몰락을 걷고 있죠. 규제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 중개인의 과잉은 업계와 일반 주택 구매자, 판매자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볼게요. 덴버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브렛 와인스타인은 자신의 업계를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사람들이 꿈에 그리던 집을 찾거나 재정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이러한 열정의 자격 미달에 부동산 중개인이 넘치는 문제와 맞붙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 중개업들은 짜증나겠죠. 예전에는 진짜로 골드만삭스 그 부동산 중개팀들과 같이 일하다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기가 욕먹는 그룹에 속한다 생각해보세요. 짜증 확 나죠. 짜증 확 받치는데 정말 점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에요. 일반 대중은 대다수의 부동산 중개인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도 이제 무슨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면서 난리가 나는데
그 미국에는 이제 민간이 통제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급격하게 증가했죠.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2008년 경제 위기, 그 부동산 위기 빼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또 그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그걸 뭐 그냥 난리가 났죠. 너무 많이 풀어서 입학하여 수업을 듣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훌륭한 부동산 중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초등학생도. 중개인 수수료와 관련하여 중주 중개업체 상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이 제기되면 업계가 크게 재편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규모 소송은 없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형편없는 서비스가 미국에서 계속되면 미국에서 대부분 부동산 만약 분쟁이 생기면 그게 한국법에 대부분 다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기준 벤치마크가 생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전문가와 함께 일하면서 보살핌을 받고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소송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느끼는 것과는 반대해. 그러니까 돈 주기가 아깝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최근에 부동산 수수료 가지고 말이 많죠. 미국도 똑같다고 하니 이것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부업, 취미가 잘못 번역된 거고 부업이거든요. 부업이 모든 사람의 여가 활동을 일로 바꾼 방법. 그러니까 취미가 없어졌다 이거죠. 부업 때문에. 그러니까 취미를 업으로 삼으면 굉장히 좀 피곤해요. 어떤 사람은 덕업일치 이런 말이 유행하는데 이게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왜냐? 자기 취미가 없어지잖아. 진짜로. 그러니까 일은 차라리 자기가 약간 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나아요. 이거는 번아웃이랑도 관련돼 있어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좀 피곤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취미를 없애고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열정을 부업으로 바꾸기 위해 서두르다 보면 그 활동에 대한 열정, 번아웃이 꺼질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이브 업튼 클럽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자분들이 굉장히 또 모델 같으시네요. 한번 보실까요? 이브 업튼 클럽님 굉장히 모델 같으신데 다시 축소하겠습니다. 토미 와일드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야생동물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뭐 한국에도 이런 유튜버 분들이 많죠.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 때 자연에 대한 사랑과 지식을 바탕으로 조류 관찰과 야생동물 관찰 탐험에 그룹을 이끌곤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갑자기 여유 시간이 많아지자 바로 유튜브 웹사이트인 플로프매니아 별풍을 땡기기 시작했는데 400, 500달러 처음에는 5, 60만원 시작했다가 700, 800명 구독자 생기고 성공으로 인해 윌데가 이제 그냥 번아웃이 돼버린 거죠. 퇴근 후에 저녁까지 사이트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웹사이트에 다시 투자했습니다. 1일 방문자, 구글의 알고리즘 업데이트,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여가 시간에 즐거움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 취미가 부업으로 되면서 사람들이 번아웃을 더 느끼고 있죠. 일도 하고 예전에 취미라면서 밸런스가 맞았는데 이 취미를 돈으로 해야지 하는 순간 일하고 또 일하는 재정적 불안정성. 그래프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부를 즐기는 것만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부업, 사이드 허슬 되게 안 좋아요. 그냥 차라리 그냥 본업에 충실한 게 100배 낫습니다. 취미는 취미로 남겨두고 기존 업무의 세분화. 이미 항상 게임을 즐기고 있던 그 취미로 돈을 버는 것은 어떨까요? 안 좋습니다. 굉장히 피곤해져요. 자신을 하는 일을 사랑한다면 평생 하루 일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일을 좋아하면 돼요. 일을 좋아하는데 취미도 근데 이런 분들 또 취미도 다 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그냥 일하고 그냥 일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따라했다가 큰일 납니다. 결국에는 그는 자신의 취미를 살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일 같은 취미, 그러니까 무슨 뭐 퇴근하고 나서 PPT, 퇴근하고 나서 엑셀 취미요 이런 분들이 있죠. 진짜 있어요. 이거 혹시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퇴근하고서 엑셀이 취미신 분 있더라고. 이거 일 아니야? 어떤 분들은 일이 이건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 취미가 엑셀인데 부업 해볼까? 그냥 이미 일이었어요. 이런 분들만 하시면 돼요. 사실 골드만삭스는 직원들에게 주 5일 사무실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데 사실 뭐 한국은 중소기업들도 다 골드만삭스처럼 압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근데 생각보다 되게 근로윤리는 되게 높아요. 미국 전역의 기업들은 직원들의 분노를 사며 사무실 복귀 정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직원들이 주 5일 사무실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에 익숙한 직원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골드만삭스의 HR 책임자인 제클린 아서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직원들에게 기존 정책을 상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주 5일 사무실 근무를 계속 권장해왔습니다. 사실 금융업계에서 갑자기 사람 갔는데 재택인데요 하면은 그냥 가버리겠죠. 돌아서 뭐야
옆에 JP 모건으로 가야지 이러고 가버릴 테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줌 뭐 원격 통신 회사죠. 그 뭐라 그러죠? 화상회의 어플 줌 아시죠? 자사 사무실 중 한 곳에서 50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직원은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그곳에서 근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사무실에 오라는 게 아니라 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회사 사무실 근처에라도 있어라. 부르면 올 수 있도록. 이러한 결과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며 일부 직원은 재택근무를 할 때 생산성이 더 높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아닌 사람도 많죠. 그냥 노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돌봄 업무를 중심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고성과자들은 뭐 문제 없겠죠. 근데 조금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출근하면 효율이 대부분 높아지죠. 그 말을 한다고 지금 생각되는 과학동화 표지가 상온초연도체로 되는데 굉장히 멋있네요. 과학동화가 아직도 하시는구나. 집 앞에 사실 과학동화가 있거든요. 본사가. 과학동화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과학동화. 근데 굉장히 또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를 했어요. LK99를 설명하기 위해 트를 깨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과학자가 달려들어 진위 공방을 펼쳤다. 2023년 상온초연도체 논쟁은 한동안 과학계에 긴장감을 주는 의미 있는 이슈로 기억될 것이다. 당연히 기억돼야죠. 이슈로 만들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맞는 말이고 사실 이제 일반인들에 대한 관심이 그나마 한국이 높은 거예요. 참고로 한국이 뭐 낮다? 한국이 과학 관심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해외 가면 왜 그 혹시 미국이 왜 공대생 특별 이민 그 수속이 있는 줄 아세요? 공대생 안 하니까. 당연하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한국에는 공대에 대한 조금 우호적인 인식도 아직까지 있고 또 그리고 한국 분들이 예전에 특히나 또 우리는 북쪽이 또 핵 무기를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미국 과학기술과 특히 국방이랑 연결시켜서 조금 뭐 해보겠다는 의지가 많은 편이에요. 물론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 조금 비꼬는 사람도 많았지만 쌍화초전도체에 관심을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세계 전반에 대한 한국이 어느 시절에 이렇게 과학 이슈를 리드했는지 많은 분들이 또 정말 감격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겉으로는 초전도체 모른다 하겠죠. 왜냐면 민망하니까. 왜냐하면 그게 초전도체라가 맞다면 예전에 항우석처럼 자기 공격받을까봐 그런 거지 실제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바로 연예 컨설팅 같은 뉴스 인사이더에서 나르시시스트와 헤어질 때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 전지적 참견 시점 MC 같은 느낌이네요. 나르시시스트는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쳐서 떠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헤어지는 것은 지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싸움 없이 당신을 보내지 않거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사람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연애 떠나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국어 레온 또는 협상에 대비하고 다른 전술을 시도할 수 있고 또한 논쟁을 피하라. 모욕에 대비하되 논쟁을 피하라.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비접촉 설정. 차단을 하라는 또 만국 공통이죠. 분리할 때 무조건 차단 박으라는 그러한 또 인생 조언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하고 있네요. 사실 요즘같이 디지털화가 많이 이루어진 시대에서는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하죠. 이건 좀 너무 잔인한데 소셜 미디어에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 없애라고? 없애지는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취미는 영원하니까요. 미국 언론 그 아틀란틱의 정론지가 영우적 남성성을 찬양하며 미국에서 갑자기 이런 오피니언이 남자아이들에게 강인함이 미덕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세요. 남성성 톡식 매스큘리니티라고 하나 보네. 1980년대 셰퍼드 블리스라고 하는 심리학자. 신화적 남성성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 같이 블리스는 군인 아버지를 둔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이 새로운 영웅은 남성 정신에 뭐 헤라클레스 같은 게 뭐든지 정답이 될 수 없죠. 현대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적 남성성을 길러라. 저처럼 여러분도 안전을 위해 영웅적 남성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웅적 남성성은 거의 전적으로 당연시되고 심지어 욕을 먹기도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평소에는 그것을 비난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요구할 때까지는 당연시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는 소방관, 경찰관을 부른다는 거겠죠. 영웅적 남성성은 누군가 끝없이 이어지는 타워의 계단에 역시 911 소방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자신을 희생하는 남성성이라는 거죠. 헤라클레스 그리고 뭐 로마 시절의 뭐 글래디에이터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운명으로 태어난다. 오. 참고로 여성인가 보네요. 이거 쓴 게. 오. 당신은 남자아이들과 많이 어울려보지 않은 것입니다. 남학생. 소방관과 같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주장하시네요. 더 아틀란틱의 오랜만에 공격적인 주장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공격적인 주장이 나왔죠? 최근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소방관과 같은 마인드가 나쁘지 않죠. 물론 소방관이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냐 이런 논쟁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희생의 마인드 약간 그 뭐지 왕자님 그 뭐지 어떻게 해야 돼 기사도 마인드를 되게 중요시하는 이러한 또 움직임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제 다시 참호 속으로 포린 어페어지가 이제 신기술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못해가지고 이제 미국 국방부가 최근에 포병을 늘리기로 했어요. 포병하면 또 한국이잖아요. 한국을 이제 벤치마킹하는 거죠. 한국이 최고였다. 뭐다? 그냥 참호 파놓고 포를 그냥 105mm 포가를 그냥 쭈루룩 늘어놓고 오면은 이제 쏘는 거죠. 그냥 드론 정도? 최근에 드론 정도 이제 보병 지원 용도로서 신기술이 혁명을 못 일으키면서 이제 우리가 늘 꿈꿨던 레이저 이런 것들은 그냥 숨어버리면 짱땡이거든요. 우리 흙 속에 이렇게 여기 참호 숨을게 이러고 도망치면 그만인 거죠. 큰 손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막상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러시아 지형은 평지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해요. 우리는 산지니까. 교착 상태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그냥 참호파고 있으면 돌파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포로 그냥 서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예전에 제1차 세계대전 때 이 교착을 뚫기 위해 발생한 것이 탱크였는데 이제 속속들이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이죠. 탱크가 앞으로 전진하기가 힘들고 여기다 그냥 이제 대전차 용도를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못 가고 탱크가 그렇게 비싸잖아요. 한 대당 160억 원 줘야 된단 말이에요. 못해도. 그러니까 160억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한 대 그냥 이렇게 보시면 탱크가 굉장히 안 좋은 최후를 당했는데 뭐 탱크 탈출하셨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사람도 조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냥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것처럼 3차 대전은 뭐다? 돌과 나무로 싸우게 될 것이다. 진짜일 것 같아요. 벌써 참호파고 있는 거 보면.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자분들이 동료와 사랑에 빠졌나 봅니다. 사내 연애, 동료와 사랑에 빠지는 심리적 이유. 린제이 독슨. 사무실에서 성인의 약 60%가 직장 내 로맨스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실 겁니다. 사랑들은 강한 우정을 형성하며 이는 종종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리적 이유와 로맨스가 진짜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다른 친구나 직장 동료, 심지어 배우자보다 동료와 하루 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 더 싸울 시간도 많아진다는 거죠.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누군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까지 약 200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거밖에 안 걸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직장 배우자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건전한 이들과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업무 스트레스를 털어놓으면 함께 어울립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이상한 게 너무 이제 남자가 여자 직원들을 다닌다? 그러면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 왜 안 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저는 참고로 일을 좋아합니다. 포브스 어드바이저가 상담한 의뢰 설문조사에서 2,000명의 표본 중 60%가 직장 내 로맨스를 경험했다 답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제 생각에는 일하다가 귀찮고 심심하니까 연애나 해야지, 시간 때워야지. 근데 좋은 거라고 봐요. 어차피 직장이란 뭐다? 그냥 시간 때우는 게 90%.
그리고 10% 성과 내서 이걸로 평생 먹고 사는 곳이에요. 어떤 분은 저는 신입사원인데 아니에요. 저는 100% 성과를 낼 거예요. 근데 이 10% 성과 내면 충분해요. 시간 90% 때우는 게 아름답게 때워야 되거든요. 뭐 그 방법 중에 어떤 분은 연애를 찾고 어떤 분은 뭐 사내 동아리를 찾고 알아서 하세요. 대부분 성인은 연간 최소 1680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므로 한국은 곱하기 2 정도 해주고 매일 누군가 함께 일하다 보면 그들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고 압박감에 다른 동료 어떻게 상황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잘 알게 되니까 검증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면접은 면접관들이 봐줬으니까 이 사람은 신혼도 확실하고 옆에서 보니 괜찮네. 손잡고 결혼 띵. 예전부터 많았죠. 더 오피스. 아니 이거 기자 그냥 이거 쓰다가 나 이거 써야지 하는 것 같은데. 더 오피스에 뭐 미국 드라마 더 오피스 뭐 이런 거 재밌죠. 좋죠. 마지막 단어를 볼게요.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 있다. 근데 생각보다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 있어. 이거 꼭 뭐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뭐 한 명 나가야 되나요? 부서 이동을 해야 되나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제 대학 등록금 중에 진실 중 하나가 사람들이 남한테 그 책임감을 떠넘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남한테 사람들이 책임감을 떠넘기는 거. 예를 들면 장학금 타면 되잖아 이러니까 미국은 예전에 대학 안 가는 사람이 꽤 많았으니까 사람들이 대학 등록금 문제 때마다 장학금 타면 되잖아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사실 미국 대학 등록금 예전에는 그렇게 안 비쌌는데 올린 비법 중에 하나가 장학금을 엄청나게 배정해. 뭐 장학금 당연히 세금 혜택이죠. 세금 혜택 플러스 뭐 기부금이 있는데 대부분 미국의 장학금도 세금 혜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면세니까. 비영리 재단이잖아요. 학교 재단이. 그 다음에 학비는 이빠이 올려. 학비는 엄청 올린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장학금 타면 되잖아. 이걸 이제 이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싸도 장학금 타면 되잖아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장학금을 많이 배정하는 방식으로 계속 올렸어요. 근데 장학금 당연히 이제 세금 국가 재정 그 미국 연방 정부나 지방 정부의 장학금으로 재원으로 많이 충당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장학금 비중을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 된다 치면 미국에서 예전에 지금까지 올린 수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한 700만 원 해서 개인 부담금 100만 원 한 다음에 사실 우리 100만 원만 내면 돼요. 나머지는 장학금 타면 되잖아 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지지해줬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왜냐하면 대학 안 가신 분들은 또 장학금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 너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타 이러고 다음에 근데 실제로는 8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게 사실이긴 한데 이제 학교 말을 잘 들어야지 장학금을 주는 거 아니야. 학교는 장학금을 그 지방 재정에서 빼오고 이런 식으로 엄청 올리다가 이제 알겠지만 1년에 한 1억 정도 돼요. 벌써 그 고비가 풀린 거죠. 미국의 학비가. 근데 이제 슬슬 사람들이 장학금 타면 되긴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이렇게 나오니까 뜯어보면은 이제 9천만 원은 정부 지원이고 미국 정부 나머지 1천만 원은 개인 부담인데 사실 100%까지 지원해주긴 해요. 나머지 1천만 원은 뭐 사립장학금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육재단들도 이거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올려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의 의견이 늘 맞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이용한 그 학교 재단들이 똑똑했던 거죠. 미국이. 그 다음에 그걸 전 세계들이 벤치마킹한 거고 한국도 여전히 지금 장학금 비싸다면 지금은 진짜 꽤 많이 비싸졌죠. 지금 한 900만 거의 1,000만 원 학비 수준에 다 달았는데 보니까 1위가 연세인데 900만 원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 500만 원일 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야 장학금 타면 되잖아 이러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900만 원까지 와서 장학금 타면 되는데 좀 비싼데 이거 장학금이 준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고 하는 순간 뜯어보면 이제 한국도 대부분 뭐 국가 장학금으로 다 이제 들어왔죠. 거의 다 세금이야. 세금 다 돌아오는 건 세금이라고. 이제 런던에서 탄소 중립 정책이 충돌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를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실상 그 전기차 인기 하락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되게 쿨했단 말이에요. 쿨했다. 너무 좋다. 그리고 멋있고 했는데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냥 저렴이 전기차 뭐 보조금 그러니까 뭐든지 약간 싸 보인다. 사람도 싸 보이고 약간 싸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하니까 저거 뭐 보조금 타려고 저 차 타나. 그러니까 싼 마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슬슬 전기차가 싼 마이다. 약간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진짜 부자는 또 이런 또 소문이 많이 돌았죠. 진짜 부자는 뭐냐, 벤틀리 탄다. 뭐냐, 그냥 휘발유 차, 고급유 차 탄다. 이름도 고급유잖아,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이 들어가니까 런던에서 지금 런던 정책이 런던 정책이 지금 그 논의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 휘발유 차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휘발유 차.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차가 좀 멋있잖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멋있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너무 효율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멋도 없고 좀 비율도 이상하죠. 그리고 약간 강요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걸? 강요된 디자인? 약간 어색한 디자인이 있죠. 특히 특유의 그 어색한 디자인이 있단 말이에요. 전기차 막 멋져 보이려고 막 흰색 막 하얀색 하늘색 막 넣고, 그런 걸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존의 내연기관차 탄다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인기가 없는 걸. 전기차가 더 좋으면 알아서 탔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런던에 같은 경우 2만 원 내야 된대요. 이제 곧 있으면 2035년까지 퇴출 목표고, 여기까지 좋아. 근데 앞으로 뭐 구형 내연기관은 런던 들어가려면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내려가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자기는 그냥 이 내연기관 차가 좋은 사람도 있겠죠. 애착 자동차 이렇게 이런 것처럼.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모건 스탠리 수석 포트폴리오가 지금 S&P 스탠다드 푸어 500 지수가 연말까지 12%더 상승할 수 있겠다. 11%면 굉장한 수치죠. S&P 지수. 결국에 미국이 거의 뭐 최대치를 찍는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데, 8월에 부진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8월 32일부터 폭등하기 시작했죠.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여전히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주식시장은 소수의 대형 기술주가 소수의 대형 기술주 뭐 뻔하죠.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어쩌고저쩌고 S&P 500 지수를 17% 이상 끌어올리며 강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현재까지 매우 좋은 한 해를 보냈지만 여전히 2021년 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엔비디아는 예외입니다. 엔비디아가 엄청 올랐거든요. 이 회사들의 주가가 2021년 말보다 전고점을 이제 뚫는 순간 더 11% 이상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간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여기면서 다른 기업들도 이걸 따라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네요. 미국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하와이에서 싱글로 생활하려면 평균 1억 3천 11만 달러죠. 벌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 발표됐습니다. 물가가 가장 비싼 주에서 미국 생활 임금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근데 관광지라 그런가? 이렇게 많이 버시나? 근데 사업자가 대부분이겠죠. 미국에서 싱글족이 살기에 가장 비싼 곳은 하와이라는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독신자가 주에서 생활임금을 받으려면 연간 11만 2천, 한국 돈으로 한 1억 3천, 싱글족 생활비는 커플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싱글의 생활비는 부부보다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더 싼데 1등이 하와이, 2등이 MIT로 유명한 매사추세츠인데 근데 꽤 차이가 나네요. 3만 달러가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물가를 펌핑하는 하와이 특성을 반영한 것 같네요. 3위 캘리포니아가 예전에 이렇게 안 비쌌는데 많이 비싸졌죠. 캘리포니아가 뉴욕보다 비쌉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가 뉴욕보다 비싸고 5위가 알래스카가 이렇게 비싼 나라는 지금 알았네요. 알래스카 아마 비즈니스 인사이더 편집진들도 장난으로 이제 눈을 해놓은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사람들과 근데 알래스카가 비싸긴 하네요. 근데 알래스카는 보조금이 들어가죠. 네, 미국에 고속철도가 없는데 사실 미국에게 철도라는 게 되게 또 희한한 거예요. 근데 철도 산업이 한때 철도 재벌이 다 미국 기업이긴 했어요. 예전에 미국 재벌가들이 철도에서 파생된 재벌가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때 당시에 철도를 둘러싸고 엄청난 그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몰락했는데 미국의 철도 산업이 몰락한 거는 일단은 비행기의 발전도 컸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녀요. 먼 거리도 차를 탄다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한데, 미국은 진짜 장거리도 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철도를 사실 타지 않는데, 그리고 이 철도라는 게 사실,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철도라는 특성상 이게 누가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이런 거, 미국 사람들이 누가
자신의 결정을 대신해 주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특히나 데스티네이션이라잖아요. 도착지를 영어로 데스티네이션 하는데, 데스티네이션 또 이 데스티니, 운명이란 말도 있잖아요. 미국의 그 문화적 바탕이 데스티니를 자기가 개척한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미국은 그냥 이 정도도 그냥 차 타고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열차 자체가 인기가 많이 없어요. 그냥 열차를 아무리 좀 예쁘게 만든다 하더라도 한국처럼 인기가 없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 그냥 따라가는 걸 좋아하고, 어쩔 수 없이.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미국 사람 누가 나 대신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싫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도 요즘 유행해졌는데, 드라이버 시트, 운전자론이 이 미국에서 엄청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기가 운전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운전한다라는 이 관념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철도 자체를 만들어도 안 타는데, 이걸 왜 만들려고 하는지는 뭐 국가적 정책, 세금 쓸 데 없으니까 미국이 세금 많이 거치는데 그냥 지워버린 것 같은데, 암트랙으로. KTX랑 비슷한데 이거 뭐 타지를 않죠. 근데 워싱턴 포스트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거의 제 평생, 제가 진짜 어렸을 때도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1994년도에 나왔단 말이야. 뭐 아직도 하나도 완성된 건 없어요. 미국의 고속철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좀 멋있죠. 비행기 탄다 하잖아요. 이제 권위주의자들의 행진준이라는 오피니언이 올라왔는데, 이코노미스트에 그들은 보편적 가치가 안보와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새로운 제국주의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쭉쭉 읽어보니까 그 보편적 가치는 서구의 경건함 그 이상입니다. 보편적 가치는 불완전성에 맞춰서 사회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세계 가치관 설문조사에서 알려졌듯이 보편적 가치는 어렵게 획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코노미스트가 확실히 그 영국 느낌이 딱 나요. 이코노미스트를 읽어보면 영국의 그 신사 정신이, 근데 아시겠지만 우월한 뭐 젠틀함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서구적 가치를 숨기지 않겠다는 건데, 근데 좋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조선시대 때 그 영국이 거문도 점령이었나요? 어디 점령했지? 영국에 섬 점령했을 때 되게 그 주민들이랑 잘 지냈다면서요. 해군 장교들이랑. 그런 것처럼 영국 분들이 자신의 제도에 대해서 좀 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괜찮고, 또 보편적 가치가 인기가 좋잖아요. 사실 자기 자식 서양으로 유학 보내고 싶지, 어디 내전이 발생하는 다이아몬드 강산 이런 데 보내고 싶으신 분은 없잖아요. 일을 해야지 해도 다이아몬드 강산이 아니라, 그래도 서양으로 가서 샌드위치를 말더라도 다이아몬드 강산에서 말더라도 서양으로 가라고 하듯이,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것에 요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권위주의자라기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억지로 주입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인 것 같아요. 보편적 가치가 나쁘다라는 사람 한 명도 없긴 하죠. 이코노미스트가 새로운 핵군비 경쟁이 다가온다. 냉전의 경쟁보다 더 멈추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국무부와 러시아 국방부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은 2시간마다 교대로 서로 핑을 주고받으며 전화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거의 항상 침묵이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핵무기 통제에 죽어가는 십장박동입니다. 핵위험 감축센터는 서로에게 알리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혹시나 발사하면 우리가 서로 알려주자 이러고 있었죠.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이제 이 핵군비 경쟁은 이해가 가는데, 근데 뭐 이거 정확히 말하면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코노미스트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는 게 뭐 웃긴 게, 이제 오펜하이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인류가 새로운 핵 악몽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구할 힘이 여전히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데 이거를 쓰게 만드는 그 갈등의 원인을 쓰기 전에 갈등을 해결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 갈등을 일부러 조장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뭐 세계 각지에서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거를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핵군비 경쟁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없죠.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싶어 하니까 계속해서 핵 갈등까지 넘보는 건데, 뭐 핵군비 경쟁 제 생각에는 크게 위협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은 뭐랄까요, 대량
대량적인 피해를 입히는 뭐 무기 시스템이라 할게요. 핵을 오펜하이어가 현대전에서 핵이라는 것을 근데 대량적인 피해를 주면은 바로바로 그 정치적으로 사실상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는 정치적 퇴장이나 마찬가지죠. 원하는 핀포인트 타격, 그 레이저 타격 같은 정확한 포격이 요즘 유행인 것도 정치적인 부담을 아무도 이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죠. 어른들이 우정에 대해 잊고 있는 것, 따라잡기, 서로 경쟁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아이들처럼 함께 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추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같이 게임을 하면 됩니다. 제 경험상 뭐 카트라이더라든지 카트라이더 망했지만 그런 거 비슷한 걸 하세요. 크레이지 아키드라든지. 레이첼 시몬스는 가톨릭 신자로 자랐고 나중에 장로교로 입교했지만 그녀가 진정한 종교에 가까워진 것은 어린 시절의 우정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친구 따라 뭐 강남 가는 거죠. 쭉쭉쭉 내려가 보면 결국에는 무슨 말 하냐면 뭐 어느 정도 되죠. 4명의 어른들은 뭐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그 같이 놀러 나갔습니다. 한 명은 팝콘통으로 분장하고 헌티캔과 플래퍼 복장, 프렌치 코스튬을 붙였습니다. 여기가 집이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밖에 노는 거. 이건 조금 근데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같고 그냥 다 같이 놀면 그리고 마음 잡고 놀기보다는 자주 놀아주는 게 좋죠. 교회에서 무슨 고기 굽기 이렇게 힘들이기보다는 근데 또 친구가 이렇게 그냥 저렇게 철없이 놀단기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것도 친구예요. 근데 제 생각엔 서로 경쟁하고 잘 지내는 것도 친구의 순기능이에요. 친구들이 솔직히 서로 나쁜 거 뭐 나쁜 점 감춰주고 이런 거가 친구도 하겠지만 서로 경쟁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친구의 순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실없이 노는 것도 그건 이제 어렸을 적 친구의 모습이고 나이 들면 친구의 뭐 기준치도 바뀌기 마련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인정하는 게 뭐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겠죠. 이제 폭스콘 창업자인 테리고 그 대만 재벌이 대만 대선 레이스에 판도를 뒤흔들었는데 결국에는 친중이에요. 친중인데 이제 친중인데 공천 못 받으니까 그냥 무소속으로 나와버렸거든요. 친중 성향의 표밭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집권당이 반중이긴 하죠. 그러니까 친중이 지금 두 개로 나뉜 거예요. 친중이 지금 레이스가 두 개로 나뉘어서 표가 분산되니까 현재 집권당이 웃고 있어요. 와 신났다. 왜냐면 분산되니까. 반쯤 예상했지만 극적으로 지금 막판에 공천 떨어지고 나서 그냥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무소속으로 나와버렸어요. 폭스콘 창업자이자 테리고가 만성인 강당에서 대만의 차기 총통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야당이 지금 친중인데 두 개로 나눠졌고 이제 두 개 나눠졌죠. 사실상 인기 스타들이. 근데 여당은 반중이랑 중립 정도 되는데 웃고 있죠. 어차피 상대방이 지금 분열하고 있으니까. 근데 폭스콘 회장 분이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친중도 여러 가지 친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워낙 큰 파벌이 나눠져 있어서 친중이라 해도 그 친중이 아니라 그러니까 테리고는 친중 중에서도 재벌 친중 이렇게 봐야죠. 대만이 확실히 최고의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 처음에 반도체 굴기를 TSMC 때문에 시작했는데 폭스콘 회장이 친중 재벌 그러한 가치를 걸고 나왔기 때문에 중국 측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참 궁금한. 이제 마켓워치에서 그 월스트리트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가 지금 최고 수준인 건 맞는데 그래도 지금이 최저점이라고 하는 조금 과감한 예측치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최고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월스트리트 보고서가 나오면서 마켓워치에서 특히나 이걸 대서특필 했네요.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엔비디아랑 테슬라 상대적 기준에서 주가가 싸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싸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도 한국 시장에서도 AI 관련 회사들이 엄청 승승장구했어요. AI 관련 그 기업들이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승승장구했는데 아마 이러한 그 미국 내 AI를 사랑하는 분위기에 편승된 것 같고
지금 뭐 에비타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는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이제 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많은 분들이 약간 호응하고 있고 지금이 제일 비싼데 지금 1조 달러잖아요. 1조 달러 클럽에 얼마 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2배 이상 오른다니까 2조 달러를 이제 2조 달러 클럽이 현재 그 애플이랑 하나 뭐였죠? 애플이랑 뭐였지? 또 기억이 안 나네. 애플이랑 뭐 하나 더 있는데 2조 달러 클럽 두 개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강력하게 꼽고 있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지금 편승한 뭐 의견이라 봐요. 근데 저 분위기라 보는데 이런 분위기가 사실상 중요하니까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한국에 엔비디아 관련한 회사들이 많이 있죠. 회사들에 대한 시장 경제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워렌 버핏이 이제 막 93세가 되었다고 포춘지가 긍정적인 뉴스를 하나 해줬네요. 수익률이 살아생전 버크셔에서의 살아생전이 아니라 7천, 8만, 70만, 300만, 370만, 8만, 7,464%라 합니다.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죠. 비결이 뭐죠? 워렌 버핏이 막 93세가 되었습니다. 주식을 살펴볼 가치가 있는 순간입니다. 어떤 분은 워렌 버핏이 산 채권이 더 오래 살 거라고 하는데 조금 민망한 얘기지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좋죠. 오마의 현자, 오마의 오라클 그 결과 1965년부터 근데 워렌 버핏이 만약 정말 워렌 버핏이 정말 특히나 한국에서 투자의 아이콘 게다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이 막 사기라고 주식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국가들에게 사실 긍정적 아이콘으로 다가온 게 바로 워렌 버핏이죠. 가치 투자라는 말을 유행시키신 분이기도 하고 뭐 가치 투자에 대한 논란은 뒤로 하고서라도 고도요. 가치 투자의 아버지인 벤자민 그레이엄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치 투자가 가능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맥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투자한다면 그냥 다 달려가서 도와준 거죠. CEO도 내정하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따라하기는 어렵긴 한데 주식시장의 달인으로 하면서 코카콜라와 애플 진짜 사실상 코카콜라와 애플로 기억될 분이긴 한데 근데 정말 대단하긴 한 게 그때 당시에 모두가 좀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양의 그 지분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소유하고 오랫동안 소유한 것도 진짜 대단한 거긴 해요. 올인했죠. 올인 굉장한 올인. 시즈 캔디 최고의 투자 중 하나는 제거업체 시즈 캔디였는데요. 억만장자는 1994년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즈에 대한 이제 투자금을 늘리고 싶지만 100% 지분을 추가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연례 컨퍼런스에서 1972년에 투자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20억 달러가 넘었다는데 굉장한 또 성공 사례로 이제 자리매김했고 코카콜라와 애플 근데 진짜 농담 안 하고 그 워렌 버핏대로 그 2008년부터 한국에서 투자했으면 애플 올인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뭐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고 아마 한 지금 몇십 배 올랐을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죠. 차라리 그냥 모를 때는 따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2020년 글로벌 난리 이후에 직장에서 유쾌한 성격을 가진 직원이 더 높이 평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전에도 그랬어요. 참고로. 근데 이전에는 우중충해도 조금 다들 업데이트니까 넘어갔지만 이제는 더 업데이트를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텐션이 높다 하죠. 하이 텐션. 어디에서나 돋보입니다. 우중충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중충한. 그러니까 요즘에 그 회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예전에는 쿨진이라고 해서 약간 일침을 날리는 사람들이 드라마 같은 데 보도 유행했거든요. 일침 탁 팔짱 끼고 있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본부장님. 이제 이런 사람들 다 퇴출당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예민해져 있어. 런던 대학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빅5 성격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협력하는 두 사람이 경쟁하는 두 사람을 매번 능가할 것입니다. 라는 거 공동 주제가 CNBC 미국 방송이죠. 그리고 팬데믹 관리자들은 이 점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 하이텐션일수록 협력이 쉽고 협력이 쉬우면 회사 매출이 빵빵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원래 있었지만 런던 대학교가 최근에 더 많이 하면서 난리가 난 건데 3,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연구했었는데 친절 런던은 없더라. 친절이 근데 진짜 중요해. 근데 친절하게 진짜 어렵거든. 그러니까 친절하면 돈 번다 이건 맞는데 진또배기 친절이 어려워요. 사람들이 조금만 거기에 안 친절하면 딱 느껴요. 결국엔 비즈니스 스쿨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스타 시스템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약간 이 제갈공명이라 할게요. 한 사람이 갑자기 말없이 샥샥 하는 것보다 이제는 다 같이 즐겁게, 근데 즐겁게가 억지 유쾌함, 억지 텐션 말고 억텐이라 하죠. 억텐 말고 찐 하이 텐션이 진짜 유리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비즈니스에서 접목시킨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카테고리 3 폭풍으로 플로리다에 상륙했는데 굉장히 크게 상륙했어요. 잠깐 볼까요? 와우, 장난 아니죠. 근데 솔직히 한국 태풍 매미 뭐 그 정도 빼고 거의 이거는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플로리다가 조금 좀 사는 동네다 보니까 물가 충격도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와, 사람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니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보험회사들이 좀 긴장할 만 하겠죠. 하여간 8시 22분 미국 시간 플로리다 시간으로 8시 22분에 상륙했다는데 최대 시속이 풍속 125마일이면 한 60마일이 100km거든요. 그러면 꽤 되겠네요. 200km 시속 강풍에 우리 또 미국 분들이 플로리다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네요. 플로리다 분들을 위해 우리가 또 이 뭐라 그러죠? 재난 복구를 위해 힘을 모아야겠네요. 근데 솔직히 잘 나가는 국가니까 뭐 못 나가는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사람들이 뭐 떠들썩하게 떠들어주지.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큰 재해를 당해도 사람들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끝내더라고.